오늘 공부할 내용은 수특 문학 고전시가 7강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만언사예요. 57쪽에서 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수특 57에서 60쪽 펴주기 바랍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만언사입니다. 작가는 안도환, 때로는 안조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만언사 제목을 잘 보면 할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만 가지 말을 담은 글이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3,600수 정도의 장편 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가 글쓴이가 유배, 귀양살이 유배 갔을 때 쓴 가사입니다. 유배 가사죠. 자, 연대는 조선시대 정조 때입니다. 조선 후기에 해나가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바로 앞에 공부했던 삼위인곡, 송강정철 삼위인곡 같은 경우는 뭐 전기라고 한다면 이건 후기 가사예요. 자, 둘 다 유배 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유배 가사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인곡, 뭐 송미인곡 이런 정철의 유배 가사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조선 전기에 있었던 양반 사대부들의 유배 가사는 대체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파에 밀려서 유배를 가거나 낙향했을 때 임금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서정적이고요. 길이도 이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원사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깁니다. 장편 가사고요. 또 이 만원사의 작가는 안도환은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의 좀 심부름을 하는 그런 어,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면 국고를 탕진하는 아마 공금을 좀 횡령해 사용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저 멀리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지금 저 멀리 추자도라는 저 제주도 밑에 있는 요 추자도라는 섬까지 귀향을 하게 됩니다. 네, 추자도 보이죠? 그래서 이곳에 귀향을 가서 여기에서 귀향살이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부터 추자도까지 가는 길이 꽤 멀어요. 이만큼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자도 부족하고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귀향살이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 속에서 지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길이도 길 뿐더러 내용도 그 앞에 나왔던 우리 앞에 배웠던 삼위인곡과 다르게 좀 서사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풀어냅니다. 그리고 또 작품의 내용도 뭔가 연군지정을 주제로 삼고 있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 아, 나 참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괴롭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과 또,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했구나,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는 어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되어 있고 사실적이고 또 한탄,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반성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안도안의 만원사라는 글입니다. 유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유배라는 형이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어,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사형 다음에 무거운 형벌이 바로 유배였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당했다 그러면 중죄를 진 거예요. 유배를 당한 사람은 요즘 같으면은 무기징역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사면해 줄 때까지 죄에서 풀려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이 글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글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만들 만큼 그렇게 잘 쓴 글이었냐면 이 글을 궁녀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궁녀들이 읽게 되고 또 궁녀들이 그걸 읽고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임금이 아,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했더니 궁녀들이 글을 내어 보여줬죠. 그래서 임금도 그 글을 읽고 나서 이놈 참 괘씸하긴 하지만 또 참 안 됐네, 형편 참 안 됐네 하면서 사면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재밌게 잘 쓴 글이죠. 여러분들 또 보기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글이 당대에 꽤 재미있는 읽을 만한 글로 많이 읽혀서 때로는 소설에 인용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보기에 나옵니다. 자, 만원사라는 작품이고요. 한번 조금 더 봅시다.
만원사는 장편 가사라고 했지요. 그래서 글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대략 5단계, 5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원서의 전체 시상 전개를 잠깐 보면 첫 번째는 귀양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한양에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귀양을 오게 되었는가 신세 한탄하고요. 그다음 과거사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참 어린 시절에 좀 불우한 면도 있었고 했어요. 과거사를 회상하고 그다음에 유배지로 향하는 여정, 서울에서 한양에서부터 추자도까지 갔던 그 긴 여정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유배 생활에 대한 묘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사람이 유배를 갔는데 이 시대에 유배를 하게 되면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통 그 유배지에서 이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겸 이 사람의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지정을 했답니다. 근데 넉넉한 집안이라면 또 잘 나가는 관리였다면 앞으로 또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면 잘 나갈 수 있으니까 한양 돌아가서 관직에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 사대부들, 잘 나가는 사대부들, 유명한 사람들은 유배 가는 길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배는 굉장히 힘든 고약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자도에 유배를 갔는데 아무도 이 추자도 섬에서 죄인으로 온 이 유배를 온 이 사람을 맡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고, 때로는 먹을 것도 줘야 되니까, 섬 사람들의 인심이 그렇지가 못했어요. 섬 사람들 보니까 이 섬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먹먹지가 못하고, 또 돌봐줄 만한 여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관청에서 억지로 한 사람 지정을 해서 맡깁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방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의 집 처마 밑에 거적대기 깔아놓고 지내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집주인이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동냥도 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집니다. 꽤나 집주인한테 구박을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자, 그런 등등의 유배 생활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면 어떻게 해? 나 정말 여기에서 그만 살고 싶다. 정말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으니까 한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뭐 임금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유배 생활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힘든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수특 교재에 보면 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먼저 보세요. 첫 번째 1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가 나오죠? 그래서 A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글을 먼저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보기를 먼저 읽으라고 했죠?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얻을 만한 것들, 힌트, 접근법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1번 같은 경우에는 A를 읽은 뒤에 자, A를 가지고 A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가 나오면 A를 읽은 뒤에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역부터 미음까지 밑줄이 그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 읽으면서 나올 때마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기역부터 미음을 다시 찾아보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3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역시 보기가 나왔죠. 이 작품에는 보기가 2개나 나와 있네요. 보기를 참고해서 그 보기를 먼저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본문에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대체로 보기 먼저 읽고 나머지 그 선지에 대한 해결은 그때그때 하나씩 내용이 나올 때마다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1번 보기를 볼게요.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원사는 소설의 합일대일 정도로 당시 독자들에게 널리 읽혔는데 아까 얘기했죠? 예, 굉장히 재미있어서 소설 속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작품에 사용된 확장적 서술과 희화화이다. 자, 개념이 2개 나왔어요. 첫 번째는 확장적 서술, 두 번째는 희화화. 많이 들어보았죠? 자,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설명해 줍니다.
확장적 서술이란 그 뜻풀이가 나오니까 혹시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 부분을 잘 보면 되겠죠.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거나 그러니까 생생하게 자세하게 묘사해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묘사하는 그런 서술을 확장적 서술이라고 한다. 또 유사한 상황이나 구절들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함으로써 그죠? 유사한 상황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쭉 늘어놓아요. 그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나 사건 등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설명을 해준 거고요. 이 작품의 경우 확장적 서술을 통해서 과거에 행복했던 서울 생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서울 생활. 그러니까 화자가 귀양살이 하기 전에 잘 나가던 때의 서울 생활의 모습을 행복했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그 생활로의 복귀를 염원하는 심리도 전달하는 한편, 자, 서울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서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리도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편, 화자의 현재 모습을 희화화하여 제시해서 유배에 처한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희화화가 뭔가요?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바보스럽게 표현을 해서 재미를 유발한 요소를 말합니다. 희화화하여서 화자의 처지, 굉장히 고달프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보기를 보겠습니다. 3번 보기는 조선시대 전기의 유배가사와 달리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우리 읽었던 삼위인국, 송미인국 같은 전기 유배가사와 달리 후기에 창작된 유배가사는 일상과 관련된 시호를 사용하여 특징이에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 작품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조선 후기에 창작된 이 작품 역시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어를 사용해서 이 작품도 역시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를 박대한 집주인의 모습과 이러한 집주인의 박대로 인해 자신의 밥값을 해야만 하는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집주인의 모습, 화자를 박대한다. 왜 박대한다 그랬어요?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기 어려우니까 네가 얻어먹으려면 나가서 네가 벌어와야지 이렇게 구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밥값, 밥벌이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한 이 작품의 화자는 집주인과 마찰을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드러난다. 이런 보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보기를 읽고 대략 이 작품은 유배 간 사람이 그곳에서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뭔가 밥값을 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고 또 집주인과 마찰이 있었구나.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본문을 읽어 나가면 혹시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해도 조금 더 작품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자, 이 정도 내용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생계를 생각하고 생애는 생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계. 자, 먹고 살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 앞에 내용은 집주인이 밥도 안 주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 건 자기 스스로 해야지 얻어먹기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구박을 하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고기 낚기 하자하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고기잡이 하려고 하니까 물머리는 여기서 뱃멀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없고 나무배기 하자하니 흰모자라 어찌하며 자리치기 신삼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자리치기는 돗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신삼는 거는 예전에 지풀 엮어서 신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걸 신삼기라고 합니다. 자, 어찌하리 하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무엇을 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먹을 것을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해 봤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고기도 안 잡아봤고 나무도
힘 모자라서 못 빼고 돗자리나 신 만드는 것도 잘 모르고 해서 지금 굉장히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자, 잘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었죠? 자, 이 부분 짝을 이루어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죠? 예, 대꾸라고 하죠. 대꾸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리 같은 경우는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한다면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죠. 화자의 어떤 상황, 화자가 굉장히 지금 한탄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화자의 정서가 서리법 문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와 할 일 없다 동량이나 하여 보자. 동량이 뭐예요? 예, 국어라는 거죠. 동량이나 하여 보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동량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망건 갓 숙이고 콧중 치막 띠끄르고. 탈망건, 옛날 남자들이 머리 상투를 틀 때 이마 쪽에 이렇게 말총 같은 걸로 만든 그 망을 씁니다. 그걸 망건이라고 해요. 그 망건을 벗고 또 갓은 숙이고 콧 중치막, 콧이니까 한 겹짜리죠. 중치막이라는 건 남성의 겉옷을 말합니다. 그것을 띠를 끄르고, 그 뭐예요 지금? 행색이 굉장히 초라한 거죠. 이 사람이 귀향 올 때 겨울 옷을 입고 왔는데 뭐 그 옷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니까 이제 옷도 굉장히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굉장히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총만 남은 헌 집신에, 집신도 헐어서 이제 이렇게 기둥이 되는 좀 힘을 받는 그런 총이라고 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세살부채 차면하고, 세살부채는 가느다란 부채를 말하는데 차면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행색도 초라하고 남루하고 거짓골에 그래도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부채를 가지고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굉장히 지금 동냥을 하기로 작정은 했지만 마음이 부끄럽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남처 없는 빈 담뱃대 소일조로 가지고서, 소일 심심풀이를 말합니다. 담뱃대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비슥비슥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 난다. 비슥비슥 뭔가 탐탁치 않게 걷는 모양이에요. 왜? 동냥하러 가는 그 자신의 처지가 뭐 당연히 만족스러울 리가 없죠.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 내 처지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내가 한양에서 벼슬살이 할 때는 꽤나 잘 나가는 인물이었는데 내가 왜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가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눈물이 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3번의 선지 1번과 2번을 볼게요. 아까 고기낚기, 나무배기, 자리치기, 신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상과 관련된 시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일상과 관련된 시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 맞네요. 예. 그 다음에 2번 탈망건하고 헌집신을 신고 동량에 나선 화자의 모습은 자신의 밥값을 하려는 화자의 노력에 해당하겠군. 그쵸? 밥 먹을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 동량을 한다라는 거, 노력에 해당하는 것, 예, 맞습니다. 예, 문제가 없고요. 자, 이렇게 읽으면서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일 더욱 꿈이로다. 자, 세상의 인간사가 다 꿈 같다. 이런 얘기죠. 내일, 내가 지금 겪는 일도 더욱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꿈이라고 했을까요? 예, 자신이 지금 이렇게 귀양살이 하는 것, 또 이곳에 와서, 유배지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 심지어 이제는 자신의 체면에, 이 사람이 원래 중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벼슬을 하는, 임금 옆에서 임금의 심부름도 하는 그런 정도의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추자도라는 외딴 절의 고도 이 먼 섬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고 한탄스럽고 이게 정말 내가 겪는 일인가 하면서 꿈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고통스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다 꿈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는 부귀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 자, 부귀자는 부자, 빈천자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엊그제는 부자였는데 오늘은 가난하구나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엊그제는 부기자, 오늘 아침 빈천자. 어때요? 대조가 되고 있죠? 부기자와 빈천자 대조가 되고 있고요. 또 잘 보면 뭐 대꾸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2번에 1번 기억은 대비적인 시어를 사용했어요. 부기자와 빈천자가 서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유배해 온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지금 자신을 빈천자,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이것도 맞다. 부기자 꿈이란가 빈천자 꿈이란가 장주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전 꿈인고. 자,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과거에 부자로 살았던 게 꿈인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있는 것이, 음, 귀양살이 와서 고생하는 것이 꿈인가? 어떤 것이 꿈인가? 장주호접. 장주호접이라는 거는 장자의 나비 꿈을 말하는 거죠. 그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나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어? 꿈을 깬 다음에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이렇게 꿈과 현실 속에서 불분명하게 혼동스러웠다는 거죠. 자, 어느 것이 전 꿈인가? 어느 것이 진정 꿈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행복하게 지냈던 그것이 꿈인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괴롭게 지내는, 고생스럽게 지내는 것이 꿈인가? 어느 것이 정말 꿈이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단치보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한단치보는 한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아주 멋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그 걸음걸이 흉내내러 그곳에 갔다가 흉내내려고 배우려고 했는데 나중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데 자신의 걸음걸이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한단 사람의 꿈도 역시 꿈이란다. 한단 사람의 발걸음 걸음걸이도 역시 따라하지 못하고 해서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것을 따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한단치보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남양초려는 제갈공명이 남양에서 자신을 이렇게 자기를 알아줄 만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어나서. 자,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어나서. 이거 다 뭐예요? 남가일몽은 남쪽 가지의 꿈이란 얘기죠. 어떤 사람이 남쪽 나뭇가지 밑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부자가 되는 꿈을 꿨대요. 깨어나 보니까 일장춘몽이었다는 얘기죠. 남가일몽, 그런 일장춘몽과 통하는 말입니다. 뭐 화서몽 칠원몽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깨어나서 몽중흉사 이러하니 새벽되길 하울이다. 몽중흉사, 꿈속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새벽되길, 새벽에 아침이 밝아오면 뭔가 크게 길한 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새벽되길은 뭐예요? 새벽되길은 동양, 이제 날이 밝고 동양을 하러 나갔을 때 뭔가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을 2번을 볼게요. 자, 니은을 방금 읽었으니까 비현실적 공간에서의 경험, 꿈속의 경험이니까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인 공간에서의 경험을 이유로 제시하며 자신이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자, 지금 꿈 얘기를 하면서 새벽이 오면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새벽이 왔을 때 크게 좋은 일은 뭐예요? 예, 지금 이제 동량을 나갈 거잖아요. 동량. 그 유배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량하는 것, 밥벌이 해야 되잖아. 자,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화자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유배지를 벗어나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서는 동량이 잘 되는 것.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밥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되기를 어떤 바라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린 거네요. 답을 찾았어요, 벌써. 자,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아마 동냥하러 나서는 것 같습니다. 자,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고. 뭐 당연히 보기에 좀 허름하고 못 사는 집에는 가봐야 먹을 것 얻을 수 없을 테니까 지나쳐 가고 넉넉한 집이 어디쯤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살인문을 드자 할까 마당에 섰자 하랴. 살인문에 들어가자고 할까 마당에 서겠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동냥 뭐 해본 적도 없고 자기 신분에 동냥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남의 집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갈까 마당에 서 있을까? 뭐 이렇게 좀 되게 좀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시작이 돼요. A 부분이. 철없는 어린아이의 소 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 가라치며 귀양날이 온다 하니.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친 고이하다. 자, 근데 갔더니 이제 철없는 어린아이가 또 젊은 계집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손가락으로 막 가리치면서 귀양다리라고 해요. 귀양다리. 자, 귀양다리가 무슨 뜻이냐면 귀양이란 말은 알죠? 죄를 지어서 유배간 사람, 뭐 그걸 귀양이라고 하는데 귀양다리는 그 사람, 귀양 온 사람을 좀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굉장히 낮잡아서, 낮추어서 지금 귀양다리라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놀리듯이 부르는 말이에요. 자, 귀양다리. 여기 다리란 말이 나왔죠? 이 다리는 전미사죠? 그래서 귀양이란 말에 다리가 붙었는데, 뭐, 키다리, 이런 거 있죠? 키다리. 이런 것처럼 이제 다리라는 말이 붙어서, 어떤 성격이나 성질을 가진 사람이나 물건 뭐 이런 것들을 다소 낮잡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뭐 키다리, 늑다리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고 다리라는 말은 동음이어죠. 그래서 이런 전미사 다리도 있지만 또 어, 교각,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 뭐 강을 건너거나 할 때 쓰는 그 다리가 있고요. 또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다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음이어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다리, 귀양다리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리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게 돼요. 봅시다.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친 고이하다. 나를 귀양다리라고 하다니, 그거 참 이상하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뭐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더라도 나를 왜 저렇게 부르지? 하면서 그 자신을 귀양다리로 부르는 것에 대한 황당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리들을 나열하게 돼요.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 토다리는 이제 흙으로 만든 다리를 말하고요. 춘정월 15야 상원야 밝은 달. 예,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밝은 달에 장안 시상 12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장안이라는 건 서울이죠. 서울에 12다리, 다리 12개 있는데 그 다리마다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고요. 옥호금준 다리다리 배반이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자, 옥호금준 요거는 술 그릇이에요. 옥으로 만든 항아리, 또 금으로 만든 술잔. 여기에 다리다리 배반. 배반은 술과 안주가 가득한 뭐 잔치나 안주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옥호금준 술동이 또 금잔에 술상 위에 이렇게 다리다리 가득 가득 얹혀 있는 뭐 술과 안주를 말하는 거고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적성가곡 피리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노랫소리, 피리소리가 풍류가 넘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뭐예요? 서울에 살 때, 한양에 살 때, 관직 생활할 때 꽤나 잘 나갔던 사람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흥청망청 돈도 잘 쓰고 잘 놀고 했나 봐요. 그때 나름 행복했던 그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양다리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다리들 얘기, 자기가 겪었던 얘기들을 경험을 떠올리면서 행복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있어요. 자, 그럼 1번과 2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 아해와 젊은 계집이 화자를 향해 귀양다리 온다며 놀리는 말은 그랬죠? 예, 놀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화자의 과거 서울 생활이 확장적으로 서술되는 계기가 되고 있군. 그쵸? 이 귀양다리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과거 서울 생활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기에서 확장적 서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2번 춘정월 15야 장안시상 12다리를 밟았던 경험을 자,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화자가 행복을 느꼈던 행복했죠. 과거에 참 나 재밌게 잘 살았었는데 느꼈던 과거 서울 생활의 일면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군. 그쵸? 맞죠. 요거 1번, 2번 연결되는 건데요. 내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보기에 보면 이런 확장적 서술을 통해서 행복했던 서울 생활을 보여주고 또 그 서울 생활로의 복귀를 염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 것이 보기로 지금 선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귀양다리에서 출발한 것이 이제 서울의 다리로 이어졌다가 이것이 이제 뒤에 보면 화자의 다리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손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리에서 다리로 뭐예요? 전미사 다리에서 교각을 탄 다리, 그다음에 신체로 이렇게 동음이어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중촌을 올라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맞은다리, 아량이 곁다리라. 자, 요거 이제 이 서울 한양에 있는 다리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두 다리 돌아들어 이런 표현도 보면 두 다리가 앞에 있는 철물다리와 판자다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화자 자신의 두 다리, 나의 두 다리로 돌아다녀봤다, 밟고 다녀봤다, 이런 정도의 의미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다리도 잘 보면 좀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효경다리, 마전다리, 여기 읽었죠? 도로 올라 중학다리, 다리 나려 향다리. 예. 동대문안 첫다리며 서대문안 학다리. 쭉 다리가 나열되고 있죠? 남대문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여기 모든 다리, 밟은 다리도 모든 다리가 다 내가 밟은 다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 모든 다리를 내 다리로 밟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이렇게 내가 많은 다리를 밟고 다녀봤지만 한양에서 참 많은 다리 밟고 다녀봤는데, 야, 귀양다리 이거 내가 처음 듣는구나, 금시초문 나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죠.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냥을 하러 나섰더니 동네 어린 것들이 자신을 보고, 그 자신이 벼슬하던 사람인데, 중인이, 신분은 중인이지만 양반 사대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가던 벼슬하던 사람인데, 이놈들이 나를 귀양다리라고 불러? 난리 낮잡아봐? 이 참 황당하네. 뭐 이런 표현인데, 그 황당한 마음을 지금 예, 쭉 확장적 서술 나열을 통해서 잘 그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번의 3번과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수표다리, 후금다리, 맞은다리 등과 같이 서울에 있는 다리 이름을 나열하는 것, 반복해서 쭉 늘어놓았죠. 이것은 서울로의 복귀를 바라는 화자의 염원과 관련이 있겠군. 자, 아까 보기에 보면 복에 나왔던 표현이죠. 그래서 복귀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도 드러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다리를 쭉 나열한 것은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겠구나라는 거 보기와 연결시켜서 해석했을 때 맞습니다. 예, 맞다고 볼 수 있고요. 4번 동대문과 서대문, 남대문 안의 다리에 대한 설명 이후 화자의 다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 지금 다리 교각을 말한 다음에 화자 다리로 넘어갑니다. 이런 다리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화자의 다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화자의 현재 상황을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전달하는 효과를 유발하는군 그랬는데, 화자의 이 다리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다리들이죠. 한양에 있는 다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의 다리, 내 다리가 참 정신 같은 다리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언급했는데, 이거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전달한다. 이 표현이 지금 틀렸어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이건 과거죠, 과거.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린 거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